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매크로 인사이트 여러 가지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두 번째 금통위가 오늘 오전에 열렸고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6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런지 네. 아무도 금통위에 관심이 없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네. 채권형 자금이 요즘 유입이 둔화되고 있어요. 뭐 빠지는 건 아닌데 둔화가 되고 있고 반대로 주식형 자금은 급증을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급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쏠리는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 금통위는 조금 볼만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금통위 누구나 예상했던 동결이 결정이 네. 됐는데요. 시장 참가자 모두를 동결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의 문구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결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크게 3개 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금융 안정, 세 번째가 이제 성장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난 1월 물가가 2.0%로 한국은행이 추구하는 목표 물가에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물가 때문에 통화 결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에는 크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연말 이후로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겪고 있긴 하지만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80원대를 보이다가 오늘 지금 1,420원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도 살짝은 안정화돼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성장률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큰 변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이 집값이 살짝 잡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요소이죠. 앞서서 성장률 짚어주셨는데 올해 성장률을 2%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반도체인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예상대로 반도체인 것 같고요. 기존 전망치가 1.8이었었는데 2.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근거는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출 물량의 확대 덕분에 무역 수지 흑자가 더 개선될 것 같다라는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의 1.9에서 1.8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게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둔화되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기저효과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물가도 수정 전망이 됐습니다. 사실은 물가는 수정 전망이 저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의 올해 물가 전망치가 2.1%였었는데 2.2%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물가 상향 조정의 원인은 우선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총재의 발언은 치플레이션이라고 요즘 표현하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IT 가전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물가를 올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 컴퓨터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플레이션에서부터 오는 IT 가전기기들의 물가 상승 부분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의 인상과 성장률의 인상은 사실은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통화정책을 내리거나 했을 때의 부작용이 지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동결 기조가 이어지겠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이번 금통위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우리가 연준의 점도표를 엄청 면밀하게 살펴보잖아요. 그 연준의 점도표가 금통위에서도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도입이 됐고요.
연준의 점도표 제도를 거의 따라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에 따르면은 점도표는 2, 5, 8, 11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를 하고요. 6개월 뒤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는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점도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점은 이제 21개가 되는데요. 금통위원 7명이 한 명당 3개의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표씩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점 3개 정도의 여유분을 줘서 조금 분포를 확대해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네, 시나리오를.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총재도 이번 그 점도표에는 반영이 된 총재의 의견이 그동안에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할 때는 총재 의견은 제외하고 네네.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 점도표 도입된 거는 이제 총재 의견도 반영이 세 표? 돼서 총재도? 맞습니다. 네. 똑같이 3표를 해서 전체 21개의 점이 찍히게 되고요. 이번에 찍힌 점을 보게 되면 21개의 점 중에 16개는 앞으로 6개월 뒤 전망이 동결될 것이다 라고 점이 찍혔고 의외로 인하의 점이 4개가 찍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인상의 하나의 점이 찍혔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정도의 매크로 국면이면 사실은 외환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물가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다라면 인상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점도표의 의견은 앞으로 6개월 뒤에는 우선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다만 상방을 나눠서 봤을 때는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라고 점도표는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시장 금리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7bp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서 게다가 이제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 저도 듣고 나왔었는데 기자회견에서 명절 전에 그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최근에 국내 시장 금리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발언을 네.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과도하다라는 게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시장 사람들은 조금 안정해라라는 의도로 말을 했는데 오늘 총재가 다시 한번 또 짚어줬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말한 거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줬고 시장 금리는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다 좀 베팅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3.2로 올라가는 레벨이었는데 기준금리가 지금 2.5니까 상당히 높은 레벨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짚어주면서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중 금통위에서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금통위에서 새롭게 도입된 점도표 통하면 인하에 4개의 표가 나왔다는 점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유가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유가가 사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우선은 지정학적 이슈 맞아요. 때문일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일지 중장기적일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가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와서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라면 지금 정도 유가에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도 저는 조금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거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확전될 가능성은 전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양 국가 모두 지금 전쟁을 원하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의 이 이슈는 일시적이고 또는 뭐 제한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전쟁은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와 환율, 금통위를 통해서 살펴봤고 금통위 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요즘에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이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코스피 8천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 자산의 무게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 실제로 체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 말 그대로 불장이잖아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유동성의 흐름 짚어주시죠. 우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 간담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넘어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매도하고 그러네요. 이게 네. 증시로 들어오는지는 정확한 이게 데이터로는 검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가능성을 짚어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정책 당국에서도 계속 매도 압력을 넣고 있다 보니까
추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대기 자금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머니플로우로 보더라도 예금의 인출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금의 인출이 증시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모아뒀던 자금들이 반대로 부동산 안 사고 증시로 넘어오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이 증시로 넘어온다? 아, 갖고 있던 그쵸, 걸 네. 매도하고. 매도하고 이게 증시로 넘어온다? 이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거래 자체가 매도 거래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증시로 많이 유입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자금의 성격을 판단해 보면 부동산을 매도하고 과연 그 큰 자금을 증시로 모두 이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대기 자금이 증시로 넘어오는 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매도 자금이 증시로 넘어오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부동산, 특히나 이 노른자라고 표현을 하죠. 서울의 강남 집값을 잡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겠네요. 저는 사실은 지금 대주주 양도세라던가 이런 대주주 양도세가 아니죠. 다주택자 네, 보유세를 건드는 부분은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이 제도의 마지막 결론은 다시 또 똘똘한 한 채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역시나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돌아가면 지금 강남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평당 3억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집들은 네. 여전히 매수세가 붙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시적인 매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달아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좀 살펴보죠. 미국 경제를 최근에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게 AI입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AI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같은 걸 듣고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뭐 AI가 모든 걸 대체할 것이다. 또 하루는 아니다. 같이 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빅테크 기업들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투자가 결국에 미국 경제를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네.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사실은 GDP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태동한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분류도 아직은 없을 거예요. AI라는 산업 분류가 없기 때문에 네. 미치는 영향력이 1%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성장 기여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성장 기여도는 지금 설비 투자에서 AI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설비 투자의 비중이 전체 설비 투자 중에서 한 30~40%는 될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증시에서도 그렇고 미국 경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투자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여기서 더 확대하느냐 줄이느냐 여부에 따라서 미국 경기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미 증시의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지금 M7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한 32% 정도가 됩니다. 마치 한국과도 비슷한데 한국의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40%를 네.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대형 기업들의 증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의 이슈들은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이슈가 증시를 결정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AI 버블론이라고 요즘 표현도 네. 하고 또는 뭐 사스 기업들에 대한 종말론이라고도 표현을 맞아요. 하는데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 사이클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확대되는 국면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이야기하니까 간밤 새벽에 공개한 엔비디아 실적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젠슨 황이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시장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AI 산업이 성장을 하면 일자리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에 그게 실업률을 자극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저께였나 보고서가 나온 게 지금 네, 리서치 이슈가 돼요. 보고서, 네. 그 시트리니 보고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시트리니 보고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선 이거예요. AI 산업이 발전돼서 고용이 둔화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개선이 돼서 GDP의 성장률은 상승한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다만 이 보고서는 그 전망이 아니라 시나리오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쵸. 이럴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 둔화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연준 위원인들도 다양하게 지금 고용 시장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이 국면은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다만 이 시트리니 보고서처럼 단기적으로 대량 해고가 나오냐 이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해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해고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 이 해고와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는 기술적 해고기 때문에 다시 해고된 사람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를 네. 창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당연히 산업 발전과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 해고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다만 일시적 해고와 함께 신규 고용도 다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시적인 해고가 실업률을 높인다기보다는 또 다른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AI가 성장을 할수록 통화보다는 재정 정책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에서 발생하는 해고, 실업률 상승 이 부분은 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 없거든요. 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실업률 개선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통화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AI 그러니까 기술적 해고의 경우에는 AI가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기술적 그 빈틈에서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한계는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화 정책의 한계를 대부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재정 정책의 확대를 피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직업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고용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를 두고 매번 해석이 달라지면서 미국 증시를 좀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월등히 좀 잘 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앞으로의 흐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 증시가 지금 수개월째 어떻게 보면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라도 좀 꺼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지지율 계속해서 하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잘못 이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맞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트럼프는 정말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 이 부분을 반감을 사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표심을 얻는 가장 단순한 정책은 역사적으로 배를 불리는 정책입니다. 감세를 해주거나 아니면 현금성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시설을 개선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과거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했던 케이스들이 많았고 이렇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올랐던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중소 서민층들에 대한 감세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제 요즘 조금 이제 후퇴하긴 했지만 관세 배당금 정책이란 걸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수취했던 관세를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현금성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 위헌 판결로 살짝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만약에 다른 이제 관세를 가지고 와서 지금의 15% 관세를 다시 유지하게 된다라면 관세 배당금 정책도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프라망 구축 같은 경우에도 돈을 풀면서 결국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서 표심을 얻겠다는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감세라든지 현금성 지원과 같이 말씀대로 국민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자,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도 미국이지만 최근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히 일본입니다. 일본과 엔화 흐름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재정 정책은 이제 미국,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글로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정책의 한계를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재정 정책으로 이걸 극복하겠다라는 게 주요국들의 대부분 핵심 정책인 것 같은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자민당 선거에서 압승을 하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정책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일본 국채 금리가 선거 전까지 많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10년물 기준이 1.7에서 2.3%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었었는데 반대로 압승을 하고 나서 금리가 한 20bp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왜 이럴까 살펴보면 우선은 다카이치가 자민당의 압승 이후로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조금 안도할 만한 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있고요. 무책임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을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조금은 안도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 국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BOJ의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내 2회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 국채가 최근 조금 안도 랠리를 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미국채 금리처럼 재정 확대 우려가 금리에 급격하게 반영해서 금리가 확 뛰기보다는 일본 국채 투자자들을 90% 이상이 내국인 투자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완만한 국채 금리의 상승 흐름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화가 엔화랑 같이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전망까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엔화와 원화의 동조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9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작년부터 엔화 약세, 원화 약세가 동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달러 자산에 있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세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높은 구간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화 강세에 나타날 흐름 상당히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9조 가까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반대로 서학개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도 있고 국민연금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외환시장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달러 움직임은 오늘 지금 1,424원까지 네, 제가 네. 보고 들어왔는데 1,420원대 초반에서 한 4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간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 부서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도주의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